시대를 전 세계적으로 펼쳤던 그런 세계적인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 오피스 회사죠. 위워크가 이제 지난 월요일 6일 날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것을 다투고 이제 역사적으로 남을 몰락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만 쫓아온 그런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참 공유 경제라는 게 우리 팬데믹 전에 엄청 번졌었잖아요. 또 팬데믹 때도 번졌었고,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 소유보다는 공유다. 공유 경제 이런 용어가 한참 유행하면서 이제는 옷도 사지 않고 돌려 입고 모든 걸 이제 빌려서 한다. 방도 빌린다, 같은 쉐어한다, 쉐어 경제, 정수기도 렌탈한다, 오토바이도 렌탈한다, 이런 식으로 공유 경제로 인해서 오피스를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거대한 이런 슬로건을 붙이면서 엄청나게 투자 금액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장을 했었죠. 실제적으로 위워크에 이제 거대 투자를 한 이제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일본의 손정희 회장도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이제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위워크가 이제 2010년도 때 이제 전 세계 이제 스타트업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설립이 됐는데, 스타트업의 이제 단기 계약으로 이제 공유 사무실을 빌려주는 거 이외에도 이제 입주사 간의 네트워킹 행사나 아니면 운동 수업을 개최하고 무료 맥주나 음료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단기 사무실 임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가 우리 단기 자기 방 임대, 자기 집 임대 이런 거였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위워크는 이제 사무실 임대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12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설립이 돼 있었고, 그 중에 이제 20개가 한국에도 실제적으로 있다고 해요, 지점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워크가 한때,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갔을 때 기업 평가 가치가 거의 한 450억 달러까지 했다가 최근 가치는 이제 4,500만 달러 가치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여기 투자했던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겠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갑자기 되면서 이 이제 비즈니스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어요. 그 전부터도 원래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늘어난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진 후에 재택근무로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전향을 해버려가지고, 특히 이게 지금은 좀 어려워도 다시 오피스가 살아나고 다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다시 안 하게 되고 회사에 나가서 근무하게 되고 이런 게 다시 정착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버텨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진 후에 재택이 엄청 대중화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전부 다 회사를 나가야 되지는 않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2번만 회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3번만 회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도 이게 재택근무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거는 그렇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파산 시장을 좀 더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 위워크라는 지점에서 건물주하고 장기 계약을 맺은 탓에 이렇게 지점 숫자를 이렇게 확 줄이지 못했대요, 팬데믹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이 더 이렇게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거는 미국에 정말 더 심한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니면 어느 다른 나라든 팬데믹 끝난 이후에 다 사무실로 복귀를 했는데, 미국만 지금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1시간씩 운전해가지고 다시 그 교통 지옥을 뚫고 가고, 또 비싼 그 회사를 출근하다 보면 아무래도 회사 근처에 살아야 되니까 비싼 임대 가격이나 비싼 집 가격 이런 거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들에서 오라 나와라 했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많이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주일에 4번, 그러니까 5일
5일에서 이제 4번까지는 이제 회사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 재택근무 100% 하는 데도 많고 아니면 뭐 일주일에 3번 재택근무 2번만 회사 가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 트렌드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면 회사가 강제적으로 오피스에 나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자기 안 잘려야 하잖아요. 회사에서 일단 안 잘려야 되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인플로이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회사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장기 트렌드는 이 재택근무라는 트렌드가 적어도 미국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위워크라는 회사 전망이 그렇다 보니까 크게 좋지 않음과 동시에 아직 지금까지 적자도 너무너무 많았고 해서 특히 지금 고금리 정책으로 많은 회사들이 임차료 이자 비용이나 아니면 고정비용 부담에 이렇게 특히나 또 많은 이런 위험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달라스 근처에도 위워크라는 지점이 한 7개가 있다고 해요. 텍사스에, 북텍사스에. 여기 이제 미국 큰 대도시, 달라스를 포함한 큰 대도시에서 지금 오피스, 사무실 공식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단기간에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현재 미국 대도시에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업용 빌딩을 아파트로 개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에서도 최근 달라스 업타운에 있는 오피스 타워가 잠재적인 재개 기회로 제시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달라스 시내 북쪽 12층 고층 건물이 이제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휴스턴에 본사를 둔 소유주가 이제 지난달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출 기간이 이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임명했다고 하고 현재 이 사무실 건물을 아파트 개발 현장으로 마케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뭔 말이냐면 기존 건물의 용도를 이제 변경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허물고 차고에 돈을 쓰지 않고도 목적에 맞게 지어진 이제 다세대 프로젝트를 건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오피스 건물을 이제 주거용 건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빌딩을 유럽 빌딩으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집에 있을 거고 또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위치적으로는 여러 회사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그나마 아파트 쪽으로 주거적인 빌딩이 더 수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걸 이제 용도 변경을 하고 그 오피스 건물 자체를 이제 아파트로 개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역시나 경제의 핵심은 금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소프트 랜딩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어쩌면 이제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좀 더 하드 랜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아직 이제 미국이 실업률이 좋다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제 불경기가 시작됐다는 거를 이제 약간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며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기업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판매하지 못하다 보면 또 기업 쪽에서도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에 영향을 가게 되고 또한 이렇게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가계에도 그런 가처분 소득을 줄이지만 또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금리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면 또 실업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금리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항상 그 여러 가지 유명한 투자가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항상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뭔가 문제는 항상 발생하게 돼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낮으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다 보니까 이제 이지머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 이상만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만 이자가 높아지다 보면 그 높은 이자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려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금리를 제가 봤을 때는 낮추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고 또 예전에 페드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이 좀 자빠졌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내렸을 때 다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고금리가 좀 많이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투자에 유명하신 대가들의 말씀을 요즘에 들어보면 예전 팬데믹 수준으로 이자가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뭔 말이냐면 그거는 이멀런시였을 때 발생할 수 있었던 금리였고 그 금리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금리였다. 다시는 그 정도의 저금리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너무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그 금리 저금리로 가기는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로 인한 여러 가지 회사들, 특히 이제 부실 기업들,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파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